비가 오면 억수로 쏟아지듯이 지금 푸틴의 머리는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한 주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어디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푸틴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계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 성과로 심장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이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낸 우크라이나 덕분에 러시아의 징역은 멈췄습니다. 징역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2월 10일 밤 미체린스키 자보드 프로그레스 방위 공장에 역사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 부지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발사체를 소형 화기로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장에 방공망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러시아의 탐보프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0km, 즉 거의 3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광범위한 철도 인프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2일 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의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곳은 러시아 군용 항공과 미사일 생산의 중요한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사용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뉴스스카이가 보도했지만 실제로 격퇴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드론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프로그레스 공장에서는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탐보프 주지사 예브게니 피에비쇼프는 공격 발생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드론 파편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단어 없이 드론이 화재가 난 산업지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러시아 방공망이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뉴스스카이는 프로그레스 공장 화재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도 공장 사건을 보도하며 당국이 은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장 입구가 봉쇄됐으며 인명피해 소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러시아가 이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화재는 쉽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큰 성과이며 러시아 전쟁 기계의 치명적 타격입니다. 왜냐고요? 미체린스키 자보드 프로그레스 공장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스카이의 2월 13일 보도처럼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단순 창고가 아니라 복잡한 장비가 있는 생산 건물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러시아의 큰 타격이 아닙니다. 그 장비들은 러시아 미사일과 항공기 제어 시스템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전자 유닛, 스위칭 모듈, 라디오 전자 부품이 포함됩니다. 이 부품들은 무기나 기체가 목적지로 정확히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감행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푸틴 군대는 과거 여러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얼어붙게 하려 합니다. 따뜻해지기 전 전쟁은 러시아가 병사들을 소모하는 소모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미사일 생산 증가로 강화된 러시아의 새로운 전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이자 군 장교인 빅토르 케플류크에 따르면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일 유형의 공격이 아닌 타격 전술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위협으로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려 합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파편이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상황을 보면 많은 미사일이 제작된 지 몇 주밖에 안 된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재가 본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같은 공장이 유도 시스템과 미사일 작동 장비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공장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미사일 제조의 한 근원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충격은 유럽 전체가 귀가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제재와 집행을 통해 프로그레스와 같은 공장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공장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왜냐하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2월 14일에 썼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부를 파괴하는 심층 타격 전략에 대한 복수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설명할 때 종종 불가피한 조치나 응답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용어들은 러시아가 미사일 행위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하려고 존재합니다. 실제로 런던 킹스 칼리지 국방 전문가 마이클 클라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은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려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쟁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과 증가하는 미사일,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약화하려 석유, 연료, 인프라, 군사 거점 등 합법적 목표를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가 완전히 정당하며 최근 프로그레스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하지 못했던 공장 가동 중단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푸틴 잔혹한 장기 전략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레스 공격이 이룬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뉴스스카이가 지적하듯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은 미사일과 기체 부품만이 아닙니다. 그 매체는 프로그레스 공장이 러시아가 자국과 전 세계로 가장 중요한 제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에 쓰이는 장비도 생산한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프로그레스 공장 공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면요, 우크라이나는 붕괴 중인 에너지 산업에 다시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6년 1월 크렘린은 전년도 1월에 비해 에너지 제품 과세로부터 50%나 적은 수익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레스 플랜트에 민간용 전기 제품 생산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의 존재감이 한층 두드러집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고통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러시아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용한 자백 같은 반응과 드론 잔해 변명, 프로그레스 시설 공격을 격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가 공장을 공격했을 때도 비슷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지역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최근 공격이 너무 커서 러시아가 이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정과 부정이 뒤섞인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스카이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화재가 심해 인근 직원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며 러시아 버전에는 늘 선전과 거짓말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조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 공격에 성공하며 역사적인 밤을 맞았고 이는 푸틴에게 러시아 전쟁 기계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우크라이나 미사일로 돌아가면 러시아 주요 군사 부품 공장 중 하나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미사일로 다른 목표도 강하게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미사일과 드론이 결합된 플라밍가입니다. 또한 2월 1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 글람노의 라켓노 아르틸레리스크 우프라울레니에 이속한 대규모 군사 탄약 저장소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화려한 이중 타격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발사체가 러시아로 날아들었고 플라밍가 미사일이 발사되어 볼고그라드 지역의 그라우 시설을 파괴하러 향했습니다. 골투반 정착촌 근처 이곳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탄약, 폭발물, 미사일을 보관하는 러시아 최대 저장 허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작전 성공을 알렸습니다. 시설 구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기록되었고 이어서 2차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군사 목표에 대한 플라밍고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용입니다. 이 무기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될 무기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힘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믿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를 우크라이나가 개발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라우 시설이 파괴되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바로 그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폭발하여 그 파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러시아에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를 겨냥해 하루 동안 감행한 여러 공격 중 하나였다. 또한 볼고그라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루아부트1 정유 공장을 공격해 인프라와 ABT 3요소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탄약 창고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볼고그라드 주지사 안드레이 보차로프는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긴급 대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엘 리포트가 X에 공유한 폭발과 화재 영상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시 채널들도 대규모 폭발과 방공 활동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치 있는 목표를 노렸고 주장에 따르면 직접 타격에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타로프는 러시아가 위협을 물리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심지어 위협받은 시설이 불타고 있는데도요. 이제는 러시아 당국이 격퇴하다의 의미를 아는지도 확신 못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방공망이 실제 공격을 막았을 때 사용합니다. 시설이 심하게 파괴돼 내부 탄약이 폭발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볼고라드 공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날 밤 우크라이나 드론 10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볼고그라드에서 1대, 탐보프에서 13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두 지역 모두 러시아 미사일 전략 관련 핵심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미사일과 그 부품들이 연기 속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2월 12일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심장을 뽑아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곧 그 공격이 플라밍고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분명히 주요 목표였던 러시아의 미사일 능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당한 군사 목표물을 제거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간접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12월 2 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와 인터뷰한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소모하는 미사일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직 장교이자 항공 전문가 아나톨리 크랍친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 1, 2회 대규모 공격이 가능할 만큼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 중입니다. 크랍친스키는 러시아가 예비로 약 500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수백 기의 KH, 101 KH, 555, 그리고 많은 KH-59, KH-32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러시아가 KH-101과 KH-555 미사일을 각각 300, 350기 정도 비축할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은 최대 500기,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은 약 250, 300기, 그리고 칼리버 미사일은 최대 2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침략자는 강한 타격 전력과 대규모 혼합 비축량으로 테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크랩친스키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소모량의 150% 비율로 보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점을 덧붙입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100기를 쓸 때마다 120, 150기를 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이며 바로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미사일 제조업체들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 제조업체들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공격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에 있는 저장고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일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러시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그 지역으로 옮길 때까지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레스 시설 공격입니다. 미사일 생산이 중단되면 러시아가 미사일 비축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인 장거리 타격 전략으로 이를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뉴스스카이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장거리 타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볼고그라드와 탐보프에서 본 것과 같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플라밍고의 개발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드론은 러시아군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였지만 러시아를 막진 못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화력을 지닌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게 되었고 러시아 영토 깊숙이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능력은 전략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감행된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심장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블룸즈버리 정보안보연구소는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럭에 드론을 숨겨 러시아로 들여보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전력을 대거 파괴했던 전설적인 스파이더웹 작전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는 이런 공격들이 러시아가 공격 시 자국 영토 깊이 후퇴하는 전략적 교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산을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은 전쟁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멀리 철수해야만 합니다. 포브스가 12월 추가 보도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귀중한 지렛대를 얻게 됐습니다. 평화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파멸 직전인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휩쓸고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런 말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생산 시설이나 저장고를 파괴할 때마다 푸틴의 기만은 이제 장거리 타격 전략으로 전쟁이 그의 본토로 돌아왔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물론 비용도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74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러시아 연간 국내 총생산의 4.11%에 해당합니다. 이후 수십억 달러 피해가 더해졌고 프로그레스 공장 파괴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그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러시아는 반드시 그 수리를 해야 하며 미사일 전략에 중요한 그 공장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에서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수년간 만들려고 애써온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능하지 않고 취약하며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로 이를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임무에 완벽한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약 3,000km, 즉 약 1,860마일을 비행할 수 있고 1,150kg 또는 2,53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러시아의 위협이 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볼고그라드에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 위협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2월 초 러시아가 정보에 기반한 드문 공격을 감행해 플라밍고 미사일 생산 라인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뮌헨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미사일 공격으로 대규모 생산 라인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이전됐고 생산도 재개됐습니다. 아무것도 멈추지 않아, 플라밍고. 볼고그라드의 러시아 자산과 1월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 대한 반복적 공격이 이를 입증합니다. 카푸스틴 야르는 러시아 아레슈니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소입니다. 러시아가 플라밍고의 날개를 꺾지 못해 플라밍고는 계속 날고 러시아 군산복합체는 압박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행동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레스 공장 같은 시설을 잃으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정상 작동 기체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재가 수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우크라이나는 몇 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곧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숙한 타격 등 다양한 전략은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승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규모 예비 전력 투자, 강화된 인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 결합되어 2026년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더 많이 다루는 The Military Show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